네, 안녕하세요. 유희쌤입니다. 오늘은 생태계 구성 요소와 환경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생태계란 무엇인가 나왔어요. 자, 이런 기계라는 말이 나오면 영어로 이제 시스템을 의미하는데요. 뭐예요? 구성 요소들이 있고 이 요소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 우리가 하나의 기계다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자, 생태계는 생물이 있고 환경이 있을 것이고요. 이 생물과 환경이 어때?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영향을 주고받는다. 상호작용하는 이 하나의 시스템을 생태계라고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생태계를 구성하는 하나의 생명체를 우리가 개체라고 하게 되고요. 자, 일정 지역에 보세요. 같은 종 중요합니다. 이 같은 종의 개체들이 모인 것을 개체군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동일한 종만 모여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요? 같은 지역에 사는 여러 개체군의 무리, 같은 지역에 여러 종의 무리들이 또 살겠죠. 그것을 우리가 군집이라고 하게 되고요. 자, 여기에 이제 환경 요인들까지 더해서 전체적인 이제 생태계가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같은 종이고 여기는 서로 다른 여러 종이 모였다라는 차이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생태계 종류가 나왔는데요. 열대우림, 가장 따뜻하고 습해서 생물의 종류가 많은 곳이죠. 자, 열대우림, 굉장히 큰 생태계고요. 여기 보시면 산림, 초원, 갯벌, 사막, 연못, 공원, 어항처럼 굉장히 작은 생태계도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어항과 같이 작은 것부터 바다와 같이 큰 생태계까지 굉장히 다양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연적으로 생긴 산과 사막, 그리고 인공적으로 만든 텃밭, 공원, 저수지 같은 것도 우리가 모두 생태계로 볼 수가 있다라는 것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자, 다음 장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생태계 구성 요소 나왔는데 이 구성 요소는 크게 생물과 환경으로 나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뭐예요? 생물 요인입니다. 생물적 요인. 자, 모든 생물인데 이 생물들은 그 각자 생물이 하는 역할에 따라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생산자는 말 그대로 생산을 하는 거야. 양분을 생산하는 거 누구예요? 식물들이 되겠죠. 자, 첫 번째 생산자인데 어떻게? 광합성을 통해서 양분을 스스로 생산하고 합성하는 생물들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 광합성 할 때 우리가 어떤 에너지를 사용합니까? 태양 에너지, 빛 에너지를 이용할 거고요. 재료가 뭐예요? 이산화탄소와 물 이런 거죠. 그래서 이산화탄소, 물과 같은 이런 간단한 무기물을 가지고 포도당 같은 양분, 유기물을 만들어내는 것, 바로 생산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기물을 합성해서 유기물을 만든다, 이런 표현들 가능할 거고요.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화학 에너지로 전환시킨다라는 표현들도 가능할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소비자예요. 자, 소비자는 말 그대로 소비하는 겁니다. 스스로 양분을 합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생물을 잡아먹는 거예요. 소비하게 되는 거, 동물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분해자예요. 미생물들인데 생물의 사체나 배설물에 포함된 유기물을 다시 반대로 무기물로 분해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세 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는 비생물적 요인이에요. 비생물적 요인, 얘는 뭐다? 환경 요인이다. 그래서 여러분 5가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빛, 온도, 물, 토양, 공기, 이렇게 생물에게 필요한 물질을 제공하는 등 생물에게 영향을 준다. 그래서 생물적 요인과 비생물적 요인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생태계를 이루고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자, 비생물적 요인 5가지 환경 요인들 나왔고요. 생물적 요인은 각자의 역할에 따라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로 나누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 이 비생물적 요인, 환경 요인이 먼저일 거 아니야. 그치? 얘네가 먼저 있고 나서 생물이 만들어졌다라고 했을 때 이 환경들이 생물에게 영향을 주는 것을 우리가 작용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환경이 먼저 만들어졌고 이 환경이 생물에게 주는 영향을 작용이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모든 것은 다 어때요? 쌍방으로 존재하잖아요. 작용? 그럼 뭐야? 반작용 나와야 되겠죠? 자, 이렇게 생물 요인이 거꾸로 이번에 환경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면 이제 반작용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이 생물적 요인 내에서도 이 3가지 역할에 따라 서로 또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자, 이것을 우리가 상호작용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어떤 예시가 나왔을 때 그게 작용인지 반작용인지 상호작용인지 이제 구분하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기온이 떨어지니까 어때? 낙엽이 졌다 라고 한다면 기온이라는 환경 요인 때문에 생물에게 영향을 준 거잖아요. 자, 이런 거는 이제 작용이 되겠죠. 이해되시죠? 작용이 될 겁니다. 또는 뭐 두더지가 땅속을 막 기어다니면서 구멍을 뽕뽕뽕뽕 뚫어놔가지고 토양의 통기성이 좋아졌다라고 해서 토양에 영향을 주었다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어때요? 생물이 환경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반작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예시가 나왔을 때 작용인지 반작용인지 보시면 돼.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뭐 풀 개체수가 줄어들었더니 토끼 개체수도 같이 줄어들었다. 이런 거는 생물끼리 영향을 주고받았으니까 상호작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것들도 연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넘어가서요. 우리가 환경 요인과 생물이 어떤 영향을 주고받는지 이제 보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가 빛이 나왔습니다. 자, 빛의 색이 나왔는데요. 이 빛이라는 환경 요인에 대해서는 세 가지로 볼 거예요. 빛의 색이, 그리고 빛의 파장, 그리고 일조 시간 세 가지로 나눠서 또 살펴볼 겁니다. 자, 첫 번째, 강한 빛에서 잘 자라는 식물과 약한 빛에서 잘 자라는 식물이 있다라고 했어요. 강한 빛에 잘 자라는 식물을 우리가 양지식물이라고 합니다. 양지식물, 가장 대표적으로 소철 이런 애들. 그런데 약한 빛에서 잘 자라는 식물을 우리가 뭐라고 해요? 음지식물이라고 불러요. 그쵸? 가장 대표적으로 산세베리아 이런 애들. 그래서 우리 학교 교과서나 또는 우리 학교에서 내준 프린트물에서 다루는 예시들이 있다면 암기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빛의 세기가 강하면 뭘 잘하겠어요? 광합성을 잘 하겠죠? 그래서 광합성을 잘 하게 되는데 그럼 광합성이 일어나는 울타리 조직이 발달되게 됩니다. 자, 울타리 조직이 발달되면 어떻게 되느냐? 잎이 두꺼워져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강한 빛이 있는 곳에서는 식물의 잎이 비교적 두껍고 약한 곳에서는 식물의 잎이 얇다. 왜? 빛이 세면 광합성을 많이 해 울타리 조직이 발달해 그래서 두꺼워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양지식물, 음지식물까지 했는데요. 같은 개체라고 해도 이게 나무가 풀잎이 막 이렇게 많다 보니까 이 바깥쪽은 어때요? 강한 빛을 받을 거고 이 안쪽은 어때요? 약한 빛을 받겠죠. 그래서 같은 개체라고 해도 이렇게 빛을 많이 받은 잎을 양엽이라고 하고요. 빛을 많이 받지 못한 여기를 음엽이라고 합니다. 이런 용어들까지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빛의 파장입니다. 빛의 파장. 자, 바다의 깊이에 따라 해조류, 분포하는 해조류의 종류가 달라진다라는 건데 왜 그런가? 바다의 깊이에 따라 도달하는 빛의 파장과 빛의 양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자, 빛이 바닷속으로 들어갈 때요. 빛은 파동이잖아. 그래서 파장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자, 빨간색부터 보라색까지 빛이 있다라고 한다면 빨간색은 어때요? 파장이 긴 빛이고 보라색은 파장이 짧은 빛이고 대신에 에너지가 높은 진동수가 높은 빛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렇게 에너지가 높고 진동수가 높을수록 투과력이 좋습니다. 투과력이. 그래서 더 깊은 곳까지 도달할 수 있는 빛을 보면 이 보라색 쪽에 가까운 청색광이 가장 깊은 곳까지 들어가게 돼요. 가장 깊은 곳까지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황색광, 그리고 적색광입니다. 이렇게 이제 됩니다. 자, 바다 얕은 곳에는 이제 이 파장이 길고 에너지는 작고 그래서 깊이 못 들어가는 적색광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이 적색광을 광합성에 이용하는 해조류는 바로 녹조류라는 거예요. 녹조류 파래.
해캄 이런 애들 녹조류에 속하고요. 그 다음 황색광, 중간 깊은 곳에는 황색광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이 황색광을 쓰는 애들이 누구야? 갈조류예요. 약간 갈색빛을 띠는 애들. 뭐가 있습니까? 다시마, 미역 이런 애들이요. 자, 그리고 바다 깊은 곳에 이제 누가 들어가? 청색광이 들어가는데 이 청색광은 홍조류를 쓴단 말이에요. 이제 홍조류를 쓴다는 게 아니라 홍조류가 청색광을 쓴단 말이에요. 미안해요. 김, 우뭇가사리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장에 따라 투과력이 달라지고 이 투과력에 따라 깊이에 따른 빛의 파장이 달라지는데 이에 따라서 해조류의 종류도 달라진다라는 것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겠어요? 외우셔야 됩니다. 외우셔야 돼. 생태계 부분은 좀 외울 게 많고요. 빛이 내용이 가장 많고 뒤로 갈수록 점점 줄어듭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1조 시간입니다. 하루 중 햇빛이 실제로 내리쬐는 시간을 이제 1조 시간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생식, 행동, 식물의 개화에 영향을 준다라는 겁니다. 자, 생식 볼게요. 1조 시간이 긴 봄에 번식하는 애들, 꾀꼬리, 종달새 이런 애들이 있고요. 1조 시간이 짧은 가을에 번식하는 동물, 송어, 노루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선배들을 보면 뭘 헷갈려 하냐면 내가 봄에 꾀꼬리 종달새가 생식을 한다라고 했더니 봄이 따뜻해서 그런가 보다 라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가을이라고 했다고 가을 추운 시기에 생식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이거는 온도가 아니라 빛입니다. 빛. 1조 시간이 길냐 짧냐의 영향이지 이거 온도 아니니까 온도랑 헷갈리지 않도록 조심해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온대 지역의 곤충은 늦여름 가을에 낮의 길이가 짧아지면 겨울잠을 자고 이른 봄에 낮의 길이가 길어지면 이제 활동을 시작하고 번식한다. 이렇게 생식과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개화 1조 시간이 긴 이제 봄과 초여름에 꽃이 피는 애들, 붓꽃과 시금치 이런 애들이 있는데 이런 애들을 우리가 장일식물이라고 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 1조 시간이 짧은 가을에 꽃이 피는 거. 대표적으로 이제 가을에 우리가 코스모스 축제를 많이 가잖아요. 코스모스, 국화, 나팔꽃 이런 애들 단일식물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근데 요거 관련해서 문제를 풀다 보면 1조 시간도 이제 중요하지만 이제 빛이 없는 시간 있죠. 빛이 없는 음기 그 빛이 없는 시간을 잘라줘야지만 개화가 가능한 그런 식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풀다 보면은 1조 시간만 볼 게 아니라 암기라고 하죠. 빛이 없는 그 시기의 길이를 우리가 잘라줘야지만 생물들이 개화할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여러분 문제 풀어보시면서 눈여겨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좋아요. 그리고 이제 빛은 끝났어요. 빛의 세기, 빛의 파장, 1조 시간에 따라 생물들이 어떻게 적응하고 있는지 살펴봤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온도입니다. 자, 온도가 왜 중요하냐면 결국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 물질 대사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질 대사 과정에 영향을 준다. 자, 동물이 온도에 어떻게 적응하고 있느냐? 첫 번째는 변온동물 그리고 정온동물 나왔는데요. 정온동물은 뭐야?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애들이야. 자기 체온을. 그런데 변온동물은 자기 체온을 유지를 못해요. 못하는 애들인데 자, 이런 애들은 개구리 같은 양서류들은 이제 귀엽죠. 자, 추운 겨울이 오면 어때? 체온 유지가 안 돼. 체온이 뚝 떨어져. 그러니까 물질 대사가 안 일어난다는 거죠. 물질 대사가 안 일어나면 죽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생명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화학 반응이 멈춰진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안 되니까 이제 겨울잠 자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카멜레온 같은 애들은 온도가 높을 때는 몸색을 쫙 밝혀가지고 열을 방출하고요. 온도가 낮을 때는 색깔을 어둡게 바꿔서 열을 흡수하면서 이렇게 적응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 카멜레온.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정온 동물인데요. 잘 봐. 곰, 박쥐, 다람쥐 같은 포유류들은 어때? 자기 온도를 유지할 수 있지만 먹이를 구하기가 어려워. 연료가 없는 거야. 물질 대사를 하기 위한 연료가 없는 거죠. 먹이가 부족한 겨울에 이 에너지 소모를 줄이기 위해서 겨울잠을 자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지금 변온이랑 정온이랑 둘 다 겨울잠을 자는데 그 이유가 달라. 변온은
체온이 유지가 안 되니까 물질대에서 할 수가 없는 거고요. 얘는 물질대에서 할 수 있다? 근데 먹이가 구하기가 어렵잖아. 그래서 겨울잠을 잔다라는 거. 이게 다르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기러기 같은 철새 계절에 따라 적합한 온도 장소로 이동을 하는 거. 그리고 북극여우와 사막여우가 있는데요. 이게 사막여우는 이게 뾰족뾰족하고 이게 말단이 크고 그런데 북극여우는 어때요? 몸집이 아주 둥둥하고 크고 이제 말단이 이게 조그매요. 말단이 조그매요. 이제 말단이 조그만한 이유는 이제 말단에서 열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몸집이 어때요? 크고 되게 지방으로 저장하고 있는 거고 말단부가 작습니다. 에너지가 방출되기 때문에. 그래서 두꺼운 피하 지방을 갖고 있고 털도 가지고 있고 몸집도 크고 열 빠져나가지 않게 말단부는 작게 이렇게 이제 적응해서 살고 있다라는 것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식물 가보도록 할게요. 자, 기온이 매우 낮은 툰드라에 사는 털송이풀 보니까 잎이나 꽃에 털이 있어가지고 체온을 유지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자, 낙엽수는 기온이 낮아지면 이제 낙엽이 들면서 잎을 떨어뜨립니다. 그런데 상록수는 어때요? 1년 내내 잎을 떨어뜨리지 않아요. 왜요? 잎에 큐티클층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큐티클층이 두꺼워서 잎을 떨어뜨리지 않고도 겨울을 날 수가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거 없으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벌써 이제 물로 넘어왔어요. 자, 물은 생명체 구성하는 성분 중 가장 양이 많죠. 약 70%를 우리 몸에 물이 차지하고 있죠. 가장 많고. 또 생명 유지에 반드시 꼭 필요한 물질이다. 그쵸? 자, 동물들은 이 수분을 지키기 위해서 수분 증발을 방지하기 위한 이제 적응을 하게 됩니다. 자, 곤충의 몸 표면은 키틴질로 이루어져 있고요. 키틴질로 이루어져 있고 이 키틴질 바깥쪽에는 또 큐티클층이 있어요. 그러니까 증발을 막아준다는 거야. 큐티클층으로. 그 다음에 조류, 파충류 알이 어때요? 껍데기, 단단한 껍데기로 쌓여 있어서 물이 증발해서 날아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수분 손실을 최소화해야 되는데 사막에 사는 낙타들, 귀엽죠? 낙타, 땀을 잘 흘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빠져나가는 수분의 양을 줄였고요. 또 우리가 물 어떻게 빠져나가? 땀이랑 오줌으로 빠져나가잖아요. 그래서 오줌 농도가 굉장히 높아요. 아주 진한 오줌. 왜? 물을 다 안 내보내는 거야. 물을 다 재흡수해서 쓰는 거지. 그래서 오줌이 빠져나가는 이제 수분의 양을 줄여서 살아가게 된다. 식물 볼까요? 식물은 서식하는 곳에 따라 구조가 다르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육상에서 사는 식물들은 특징이 뭐야? 뿌리, 줄기, 잎, 기관, 발달. 맞지? 대부분 뿌리, 줄기, 잎 이렇게 해서 기관이 잘 발달되어 있어요. 은행나무, 민들레 이런 육상식물들 말입니다. 자, 그런데 물에 사는 애들이 있어. 물에 사는 애들. 그럼 이런 애들은 뿌리가 발달할 이유가 없는 거야. 뿌리로 물을 쫙 빨아들여가지고 줄기로 잎으로 올려줘야 되는데 물이 너무 널렸어. 물에 사는 거야. 자, 그러면 얘는 지금 물을 빨아들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에 둥둥 잘 떠 있는 게 중요합니다. 튜브를 타고 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공기가 통하는 통기 조직이 발달되어 있다라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건조한 지역에 살아요? 그러면 내 몸에 물을 저장해야 됩니다. 뭐예요? 저수 조직. 저수 조직이 발달되어 있고 일부 식물은 잎이 어떻게 가시가시로 변해서 잎이 증산작용하는 거 알지? 잎에서 물을 수증기로 내보내잖아. 잎이 가시로 변하면 이제 증발을 막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구조들로 적응해 있다라는 거 물까지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 토양입니다. 수많은 생물이 살아가는 터전, 서식지를 제공을 해줍니다. 토양의 무기염류, 공기, 수분 함량들이 이제 생물에게 영향을 줄 텐데요. 먼저 토양 속 그 공기가 많냐 적냐는 보통 미생물에 영향을 주겠죠. 세균들을 보시면 호기성 세균이 있고 혐기성 세균. 그러니까 공기를 좋아하는 애들이 있고 혐오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공기가 많은 층에는 호기성 세균이 살 거고 없는 곳에는 혐기성 세균이 살 거 아닙니까? 자, 그렇게 분포가 달라질 거고요. 지렁이와 두더지들은 땅 속을 돌아다니면서 통기성, 구멍을 뚫었기 때문에 공기가 통하는 이제 통기성을 높여줄 겁니다. 자, 미생물은 동물의 사체나 배설물을 분해하죠. 유기물을 무기물로 다시 분해를 해서 물질과 에너지가 순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게 바로 이제 토양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공기와 생물 나왔는데요. 또 공기 중에 산소는 우리가 호흡할 때 쓰는 거죠. 생물의 호흡에 쓰이고요. 자, 그 다음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 중요하죠. 어때요? 식물이 광합성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고산지대 사는 사람들, 여러분 높은 산 올라가요. 그럼 어때요? 공기가 없어요. 기압이 낮고, 그지? 공기가 희박하잖아. 그러면 산소 운반을 더 잘 해줘야 되겠죠. 그럼 산소 운반하는데 누구? 적혈구. 적혈구 수가 비교적 많아서 산소 운반을 원활하게 해준다라는 거죠. 자, 나무는 자신을 보호하는 살균 물질을 분비해서 주변 공기의 성분이 이제 변화가 될 수가 있다. 이런 거는 이제 나무로 인해서 공기의 상태가 변화하게 되는 거, 반작용의 예시 이런 것들로도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기와 생물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마지막 정리합시다. 자,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물은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게 되어 있다. 그렇죠? 서로 영향을 받아가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인간도 어떻다? 이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도 구성 요소 중에 하나다. 그죠? 우리도 생물 자원을 얻으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물들의 터전 생태계를 보존해야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생존에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은 생태계 구성 요소들 살펴봤어요. 비생물, 생물적 요인들, 그리고 어떻게 적응하여 살고 있는지까지 살펴보았고요. 쌤이랑 또 다음 강의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